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2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완전 대역전 드라마 한 편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반등이 나왔죠. 어제만 하더라도 뭐 지수가 급락하면서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만은. 자, 불과 하루 만에 시장 상황이 대역전이 됐죠. 초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빠졌던 곳은 모두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 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4포인트 넘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3,000뿐만 아니라 3,100까지 수직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자, 이런 대반등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도 하고요. 또 기대했던 바 그대로죠. 주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정도 되면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미국 의회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늘 반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첫날은 좀 밋밋했지만,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그 효과가 톡톡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전 세계 증시에 드리워줬던 양대 악재, 금리 문제, 인플레 문제가 비교적 말끔하게 불식된 또는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한 강세장으로 전환된 것인지 이거는 불투명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 랠리 장세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수비적인 입장을 보였던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마치 미친 듯이 매수하는 것을 보면 그 일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런 점을 좀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제 그제 골드만삭스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2021년도 금년도 코스피 목표치 전망을 3,7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3,500 정도가 아닌 4,000 내지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더라고 봤던 것처럼 그런 강세장 흐름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일단 제롬 파월 효과가 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안심해도 되는지. 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분위기가 평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뭔가 많이 변했습니다. 뭐가 대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이 종목 대단합니다. SK 하이닉스 보십시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SK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시가총액 2위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그것도 오늘 하루 무려 9%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삼성전자한테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SK하이닉스의 강세는 삼성전자 강세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두고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도, 물론 결론적으로는 굳이 이 상태에서 SK하이닉스 새롭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로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뚝심을 갖고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갖고 계신 종목과 관련된 또는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뭐 그런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약간 무겁고 재미없는 이슈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는 건데 특히 다우지수는 곧바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까지 나왔다는 것에 일단 먼저 주목할 필요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도 무게 중심은 여전히 IT 대형주 쪽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자, 파월, 제롬 파월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말한 것이 약발이 제대로 통했죠.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인플레를 유발하고 자금이 이동되고 또 비용이 증가되고 하는 세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 정의를 내려준 것으로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불식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것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한 측면도 좀 있죠. 자,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돼서도 그 과열을 예상하지 않는다. 인플레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 기조와 관련돼서도 완전 고용, 또 목표 인플레 전까지는 현재 초저금리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완전 고용이라 하는 것은 실업률이 3.5%, 즉, 그 뭡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당시 실업률입니다. 3.5%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현재 약 7%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목표 인플레 2% 플러스 알파, 약간 넘어도 괜찮다 하는 정도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건데, 물가가 올라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그런 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유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생산혁명, 유통혁명, 소비 감퇴, 특히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지. 세 가지 결정적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오히려 저물가가 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고착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2.5% 넘어 3%에 가까운 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물가가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플레 과열이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판단할 때 배제시키겠다라고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돼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양적 완화 매월 1,200억 달러 어치의 채권 및 주택 저당 증권을 현재 매입을 하고 있죠. 그 양적 완화입니다. 1,200억 달러 상당히 그 연간으로 따져서 1,440억 달러입니다. 14,4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팽창적 완화적 정책, 또 그와 연관된 초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 및 그에 따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간밤 미국 증시가 10년물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단초가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한 2개월 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던 건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짜리가 1.3890% 전일 대비 2.5 베이스 포인트 0.0025% 포인트가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연중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로 반전된 계기가 바로 이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현재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슈까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코나 전기차죠.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 화재 건과 관련돼서 전량 리콜을 했다는 소식인데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현대차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현재 그 비용 부담 문제를 나중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결정은 나쁜 결정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금리가 동결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이펙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 들여졌던 그 악재가 해소됐다는 것을 깔끔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급등하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 달러 인덱스 간밤에 오히려 떨어졌고요. WT,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40전 내려가서 1107원 정도 됐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그 가격은 WTI, 원유 가격인데요. 2.51%를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배럴당 63.2. 최근 1년간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배럴당 70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올라갈 소지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혜 업종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정제, 석유, 특히 나프타를 정제하는 거죠. 나프타를 정제하는 정제사업, SO일이나 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칼텍스를 갖고 있는 GS 같은 그런 업체들이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 외에 석유화학, 현재 부각되고 있는 업체는 롯데케미컬이나 대한유화가 부각됩니다만은 사실은 LG화학도 또 하나솔루션도 나프타 정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즉 NCC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석유화학 업종이 좋다고 한다면 그 분야 또 그 분야에 있는 그 두 종목도 거기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수혜 업종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신재생 에너지 등등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조목조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변 증시가 괜찮았죠.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7%, 나스닥 선물이 소폭 강세, 아주 뭐 탄력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우리 증시는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반사 탄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데요. 시장 전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전 모멘텀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롬 파월 효과가 컸다는 것이죠. 양대 악재, 금리 문제, 그리고 인플레 부담, 정책 기조의 부담, 이런 양대 악재가 깨끗하게 해소됐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 최소한 완화된 건 분명하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말끔하게 좀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게임 스탑이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 유통업체가 1월달 한 달 동안 20배 올랐다 2월달 들어 대폭락을 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조성했던 그 주인공이죠. 간밤 하루 만에 급락했던 상태에서 100% 2배, 하루만 2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험 회피 차원에서 그들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했던 건데 다시 그들이 급등했다는 것에서 물론 이들 종목들이 또다시 급등하고 과열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워낙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100% 급등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멘tum 그것을 끝나는 것은 아니라 3월 중반쯤 되면 현재 지금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양책이 상원까지 통과가 돼서 대통령 서명이
3월 중순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서 또 한번 모멘텀이 나온다는 거고요. 또 3월 16일, 17일 날 3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자, 여기 이것도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지금 현재 의장도 비둘기파, 아주 강력한 비둘기파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 연준의 제2인자인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이 사람도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 2, 3, 1, 2, 3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에, 강한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FOMC의 결과가 달라진다든가 뭐 그럴 소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문제인데요. 3월 11일 날에 국내 증시 3월 또 두 번째 목요일 날이죠. 두 번째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이때 지수 왜곡이 정상화, 지수 왜곡이 해소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정상화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오늘 그 일단을 보여줬죠. 오늘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아니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준 한 대목이 된다는 거죠. 이래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 거. 자, 오늘 시장 변화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대규모로, 이거 말이 되나요? 2조라면 순매도했습니다. 2조. 순매도를 했고요. 물론 단기적인 매물일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9천억, 기관들도 9천억 넘게, 근 1조 가깝게, 금융투자만 1조를 순매수를 했어요. 굉장한 순발력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죠. 자, 외국인들이 일단 SK 하이닉스는 잠깐 그걸 먼저 보도록 하죠. 기관들은 벌써 오늘까지 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하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및 기관들의 수급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 대량 순매수했는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수급의 스탠스를 보였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 잠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어제 오늘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대규모로 순매수했고 어제도 순매수했거든요. 주주가 폭락할 때에도 어제는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3일 전부터 순매수했고요. 대신에 이 얘기는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일반 개인들의 대기 매물 때문에 좀 무거운 측면이 있고 지금은 그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함으로써 소화를 해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바로 관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순매도한다는 건데 재밌는 것은 금년 1월 4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일반 개인들이 지난 1월 달에 22조 정도 순매수했고요. 2월 달 들어서도 약 7조 정도를 더 매수를 해서 약 29조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말이죠. 오늘 약 2조 정도 순매도 한 것은 한 29조 순매도 한 곳에 일부분 단기 매물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코스닥은 약 4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건데 그 중에 일부 1,800억 정도가 오늘 추리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개인들이 그 전에 일반 개인이 아닌 큰 선 성격의 개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전부 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부 단기 성향이 있는 또는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낀 그런 개인들의 단기 매물이 한꺼번에 오늘 하루 쏟아진 상태다 하는 거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줬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기금. 자, 오늘까지 40일 거래일, 그러니까 계속 매도인데요. 자, 그래도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가 나오기까지 했었죠.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측면도 좀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잠깐 알아두실 내용이 좀 있네요. 일단 연기금, 40일 거래일 말 장중 순매수로 전환됐지만 막판에 또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 41일째 순매도가 되긴 되는데, 작년 1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12조 7천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됐던 것을 더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작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통해서 운용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이런 수익률을 제가 구경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말이죠. 그, 연기금이, 특히 뭡니까,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이 무려 34.7%나 된다는 거죠. 뭐 10% 내기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무려 34.7%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파는 지경에까지 갔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 때문에 순종한 측면도 있고 또 뭡니까 운영 수익 때문에 증가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이죠. 2020년도 말, 작년 말 운영기금 잔액이 833조인데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 900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적으로 연속 순매도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된, 즉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할 수 없이 이제 매도하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지수가 조정받을 때 그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그것을 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국내 주식 현재 비중 목표치를 기존 17.3%에서 16.8%로 낮춰놓은 이것은 사실은 그전 종합지수 2,500 내지 3,0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러한 16.8%를 한테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건데 이게 맞지를 않죠. 지금 3,000포인트 넘어섰거든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목표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아마 5월달에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 지침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고려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좀 될 만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가 장중에 축소가 됐고 좀 마감 때 보세요 한번. 마감 때 올라가면서 베이시 플러스 0.44 사실 이게 정상인데요. 끝에 가서 종가 비중이 많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평균적으로 본다면 거의 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시스가 0 정도만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개선된 거죠. 불과 며칠 전에 마이너스 1 정도 근처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근본적인 강세장에 되기 위해서는 현재 평균적으로 베이시스가 플러스 0.5 내지 1.00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정도가 되면 현재 기본적으로 강세장임을 표시해 주는 거고 그를 통해서 강세장에서 의뢰 나오는 것이 외국인들이 주로 이끄는 프로그램 매수 그 중에서도 차익도 차익이지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나왔습니다. 차익 비차익 합계 4,670억. 잠깐 그래프를 보시도록 하죠.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보면 작은 막대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죠. 네, 그 중에 오늘 대량 장대형의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근본적인 강세장에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빨간색 위로 올라가는 막대 그래프가 다수 여러 개 나와야 된다는 건데 길게는 몇 개월씩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것이 확실히 할수록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절반 정도라도 시장 상황이 이런 측면에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런 정도 일단 주제를 뭐 보고요. 그 다음에 주제 SK 하이닉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는 건 앞에서 봤던 그대로고요. 자, 그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급등한 배경이 뭐냐 하는 건데 일단 2월달 1월달도 좋았죠. 1월달 딜의 고정거래가가 상승했고요. 2월달 고정거래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에는 그 고정거래가가 지난달 대비 약 13%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을 한다 하는 것이 일단 1차 배경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것이 그냥 2월달 뿐만이 아니고 금년 내내 거쳐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추세적으로 계속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2분기 때부터 차세대 서버 화이틀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적용한 제품들이 이제 시판된다는, 보급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는다는 것이고, 자, 구글이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까지 클라우드 영역, 새로운 영역을 개척 내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글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쪽도, 다른 클라우드 기반 전 세계 IT 기업들이 그렇게 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과 관련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중국도 IT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그 일환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 클라우드 투자를 또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30조 투자를 한다는 그런 현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클라우드니까요. 서버를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5년간 EUV 극자외선 노광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 장비죠. 자, 5년간 EUV에 약 4조 8천 정도 투자한다고 그래요. 약 뭡니까? 이게 그 정도 20대 정도로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쫓아가기에 바빴죠. 그래서 양쪽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측면, 양쪽으로 따라가기가 좀, 한때 그런 측면을 많이 보였다는 건데,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승부를 했다.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전환을 통해서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매우 중대한 그들의 전략적 스탠스의 대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급 증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된다는 것이죠. 매년 일정 부분 약 10 내지 20% 정도의 자연스러운 현재 그 비트, 전체적인 시장 전체 수요를 비트로 계산한 것이 비트 그로스라고 합니다. 비트 그로스 정도를 충족시키는 정도 수준의 공급 증가만 있을 뿐, 실제로 그 이상의 라인 증설이 아닌 앞서 얘기했던 공정 전환이나 수율 개선, 이 UB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일정 수준 공급이 제한되는 일정 보이지 않는 공급 물량을 한정 담합을 하는 일종의 카르텔 같은 것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되고 장치 산업이고 해서 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 수요에 의해서 그 공급 부족에 의해서 주가가 아니라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정한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더 탄력적이죠.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재밌는 게 최고의 절정가 2018년도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2018년도 전체 영업이익률, 그때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사업비 중에 90%인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놀랍게도 51.5%입니다. 세계적인 초대형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1%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나 아니면 제약회사나 가능한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그것도 초창기에는 그게 가능하지 어느 정도 성숙된 업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 SK 하이닉스에서 나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51.5%, 그 당시 3분기 영업이익률이 70% 넘어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떼돈을 벌었던 그 해가 바로 2018년도였다는 건데, 그 당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24.2%였습니다. 그 효율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디램 가격이 강력한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D램 사업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돈을 효율적으로 많이 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거기에 상응하면서 반응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 매물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금년 들어서 삼성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 개미를 넘어서 이제는 동학 주주라고 제가 이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들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3조 2천억 정도로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전체 시총의 2.6%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는 불과 4천억 정도, 전체 시총의 0.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유통되는 물량만 따지면 삼성전자 유통 물량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즉 수치만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를, 한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 비중이 훨씬 더 높죠. SK하이닉스는 0.4%가 안 되니 큰 차이가 납니다. 즉, 그 사이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 내지 동학주주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단기, 매물, 현재 뭡니까? 그 압박을 받는 형편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약간 무거워진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 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탄력이 제한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닌 젖은 장작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젖은 장작.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불안 매물이나 차익 매물이나 또는 그런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장기로 가져가고자 하는 일반 개인들과 또 건전한 현재 외국인 및 기관들의 그런 재규면 매수세가 오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이 지금부터 착착착착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 토대가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 상황은 사실은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이시스가 확실하게 정상적인 베이시스가 돼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또 차익도 차익이지만 비차익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몇 개월씩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래야 이게 진정한 강세장이 나온다는 건데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만약에 매수한다, 양 두 종목을 놓고 매수한다 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수해야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당연히 또 삼성전자죠. SK하이닉스 철저하게 메모리 쪽의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됩니다. 물론 비메모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잘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쫓아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나 또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굳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판에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복일 뿐만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굳이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 그 물량이 소화되는 대로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뭐 7만원, 8만원대 머물러 있지만 9만원 넘어 10만원 넘어 금년 중에 잘하면 15만원까지 갈 것 같고 내년에 20만원 또 한 3년, 5년 때면 30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시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장기, 정석 투자, 보유 관점으로 또는 안 갖고 계시면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시면서 우리 포트folio 가장 핵심이 되는 1 플러스 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탑의 개념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